어? 이 아이, 내 동생인데? 김준혁의 손에서 미아찾기 전단지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9살 여자아이가 전단지 속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죠. 3년간 찾아 헤맨 내 아들을 이 낯선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 집에 사는 내 동생이에요. 준호라고 해요. 준혁의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 그런데 준호라는 이름으로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뭐라고? 이 모든 운명적인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년 전 한 남자의 절망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밤 10시 30분. 강남대로는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김준혁은 조수석에 앉은 아내 지은과 뒷좌석에 5살 아들 민수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내일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생각에 가속 페달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오는 대형 트럭이 보였어요. 준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의식을 잃었던 준혁이 깨어났을 때 차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채로 그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지은아. 조수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축 늘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맥박도 없었죠. 민수야. 뒷좌석을 확인하는 순간 준혁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카시트는 비어 있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겁에 질린 5살 아이가 혼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부터 준혁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회사는 동생 태민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강남에서 시작해서 서초, 영등포, 구로까지 점점 더 멀리 수색 범위를 넓혀갔어요. 한때 잘 나가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부스스해졌고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손에는 항상 미아찾기 전단지와 풀이 있었습니다. 3년간 몇 천 장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준혁이 달동네 입구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이곳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도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아이 내 동생인데? 9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민수를 찾은 걸까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그리고는 달동네 골목 안쪽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잠깐만. 준혁이 뒤쫓았지만 아이는 이미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 5살 민수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죠. 드디어 찾았다. 과연 준혁은 3년 만에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 제발 기다려. 준혁이 여자아이를 따라
달동네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3년간 아들을 찾아다니며 체력이 바닥난 그에게는 버거운 추격전이었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꺾이면 또 다른 갈래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왔어요. 벽돌로 대충 쌓아 올린 집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어요. 민수야, 밥 먹어라.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자신도 한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어디 갔지? 어디로 간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골목 사이로 메아리 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끈적한 땀이 맺혔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머리핀 하나가 보였어요. 분홍색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아이가 꽂고 있던 것 같았어요. 머리핀이 떨어진 곳에서 몇 걸음 더 가니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문도 없이 현관문이 바로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운 아저씨 봤어.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바로 아까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설거지용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었어요. 거친 손과 지친 얼굴에서 고된 삶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지안아, 무슨 일이야? 누가 무서웠다고? 소영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의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흥분했던 탓이었죠. 혹시 준호라는 아이가 있나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이 낯선 남자가 준호를 찾는 걸까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지안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준혁은 소영의 반응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민수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찾는 아이와 비슷해서요. 혹시 준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전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제발 좀 봐주세요. 하지만 소영은 전단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집 아들이에요. 돌아가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놓칠 수 없었어요. 3년 만에 찾은 단서였으니까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바로 그때 집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밖에서 목소리 들려. 준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가 혹시 민수의 목소리인 건 아닐까요? 준혁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영은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안이가 소영 뒤에서 슬쩍 나와 명함을 주워갔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지안아. 소영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안이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소영이 지안이를 끌고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소영의 다정한 목소리. 준호야, 밥 먹자. 그 이름을 부르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이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3년 만에 찾은 희망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죠. 여보세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준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기쁨과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정말 민수일까요? 그리고 왜 소영은 그렇게 경계했을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김태민이 40층 사장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의 야심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32세라는 나이에 대기업 경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장님, 해외 투자권 어떻게 됐나요? 태민이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임원들을 앞에 두고 질문했어요. 한때 형 준혁을 보좌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달콤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권한대행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의 주인이었죠. 사실 태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형이 아들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형, 회사 일은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민수 찾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태민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준혁보다 더 과감한 투자, 더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매출은 30% 증가했고 주가는 2배로 뛰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젊은 경영인의 혁신이라며 태민을 조명했죠. 김태민 대표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칭찬 속에서 태민은 점점 이 자리에 중독되어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형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면? 만약 민수를 찾게 된다면? 그럼 나는 다시 그냥 동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는 이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준혁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일대에서만 전단지를 붙였는데 이제는 전혀 엉뚱한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구로, 관악? 형이 왜 그런 곳에 가는 거지? 태민이 고용한 사설탐정의 보고를 받으며 의아해했어요.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은 건 아닐까요? 혹시 정말로 민수를 찾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지위, 명예, 모든 게 형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짐했어요. 사설탐정의 보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형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태민이 자신의 벤츠로 달동네까지 따라갔어요. 평소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이런 곳에 있으니
어색했죠. 형이 정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오래된 차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었습니다. 3년 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형의 몰락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형이 어떤 집 앞에서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골목에서 뛰어나온 여자아이도 보였어요. 뭔가 찾은 건가?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민수와 관련된 단서를 찾은 건 아닐까요? 집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태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죠. 3년간의 안정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준혁이 그 집을 떠나는 걸 본 태민이 재빨리 따라갔어요. 형이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형? 준혁이 뒤돌아봤어요. 태민을 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민아, 너 여기서 뭐해? 그건 제가 할 말이죠. 형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딱딱한 어조였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민수 관련해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뭔가 찾은 건가요? 형,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태민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수는 뭘 포기하라고? 내 아들인데.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간 쌓인 절망감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도 아버지가 되면 알 거야. 자식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태민은 형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거든요. 미안해, 형. 하지만 나도 이제 놓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 사과하면서도 태민은 형을 막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형, 회사로 돌아가세요.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일이야. 신경 쓰지 마. 형제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였어요. 새벽 5시, 달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소영의 집 200m 떨어진 곳에서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낡은 중고차 안은 춥고 좁았습니다. 3년 전 타던 고급 세단은 이미 팔아버린 지 오래였죠. 시트는 딱딱했고 히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추위도 잊은 채 그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를 단서라도 놓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첫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집안에서는 아이들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민수인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소영이 먼저 나간 후 집 문이 열리면서 2명의 아이가 나왔어요. 먼저 나온 것은 지안이었고 그 뒤로 준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타났거든요. 뒷모습이었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지안이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카락은 까맣고 부스스했어요. 민수도 머리가 그랬지.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수도 아침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일어나곤 했죠.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준혁은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살짝 안짱다리로 걷는 모습이 민수와 똑같았거든요. 맞아. 민수도 그렇게 걸었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때 무릎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흉터. 민수가 4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느님, 정말 민수구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아이는 왼손을 주로 사용했어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공을 던질 때도 모두 왼손이었습니다. 민수도 왼손잡이였어요. 준혁과 지은이 처음에는 걱정했었죠. 오른손을 쓰도록 교정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아이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어요.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유치원에서 발표할 때 혼날 것 같을 때마다 귓불을 만지곤 했었죠.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며칠간 관찰하면서 준혁은 소영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를 꼭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민수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한편 소영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차가 골목 어귀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저 차, 자꾸 여기 있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누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소영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길에서 발견한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혹시 그때 일과 관련이 있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소영은 준호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준호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자신 일처럼 기뻐했어요. 이제는 준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야. 내 아들이라고. 며칠 뒤 소영이 그 차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누구지? 왜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준호를 노리는 나쁜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온 건 아닐까요? 준혁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소영이 민수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혹시 납치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부족했죠. DNA 검사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러려면 아이와 직접 만나야 했어요. 소영이 허락할 리 없었죠. 며칠간의 관찰 끝에 준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지안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열쇠였어요. 지안이만 설득할 수 있다면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였죠.
내일은 꼭 해답을 찾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준혁은 차 안에서 준호가 있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만에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혁이 집을 향해 속삭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였어요. 과연 준혁은 어떤 방법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영은 준혁의 정체를 알게 될까요? 형님이 정말로 뭔가 찾은 것 같습니다. 태민이 고용한 사설탐정 박진수가 보고서를 펼쳐놓았어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탐정이었지만 태민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집 앞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 집에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살고 있고요.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려다가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정말 민수를 찾은 건가? 태민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그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3년간 누려온 권력과 지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태민이 책상에 앉아 찬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마치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듯이 차근차근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여자, 이소영이라고 했나? 약점이 있을 거야.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소영의 신상 정보, 직업,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박 탐정님, 관악구청 아동보호팀에 익명신고를 해주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때 형을 걱정했던 따뜻한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신고 내용은 한 여성이 신원불명의 아이를 불법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의심도 함께 넣어주세요. 탐정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태민이 주는 돈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죠. 한편 소영은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온몸이 뻐근했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지.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이상한 차를 또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던 그 차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소영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관악구청 아동보호팀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아동보호팀이 여기에? 혹시 준호 때문인가요? 잠깐만요. 2명의 공무원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준호라는 아이가 여기 살고 있나요? 소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인데요. 무슨 학대요? 이 아이의 출생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친부는 어디 계신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소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출생신고는 제가 혼자 키우게 되면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와 지안이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마, 이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지안이가 소영 뒤로 숨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도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잠깐 질문하고 가실 분들이야. 소영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조사를 한 공무원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일단 명백한 학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미비한 점들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구청으로 와서 정리해 주세요.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후 소영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지안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날 밤 소영은 아이들이 잠든 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죠.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영이 속삭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미는 탐정의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급하게 짐을 싸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떠날 것 같아요. 태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소영이 급하게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본 지안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 아저씨 때문인가? 며칠 전부터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자꾸 창문을 들여다보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지안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며칠 전 그 아저씨가 주고 간 명함이었어요. 김준혁?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안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소영은 짐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마. 네, 금방 올게요. 지안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9살 아이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안이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고민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거든요. 동네 문구점 앞 공중전화에서 지안이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째에서야 제대로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목소리였지만 지안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만난. 아, 그때 그 아이구나. 어떻게 내 번호를? 명함 주셨잖아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만나자고 해요. 준혁의 가슴이 쿵 뛰었어요. 정말 뜻밖의 연락이었거든요. 정말? 엄마가? 네. 근데 우리 이사 간대요. 오늘 안에 만나야 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그럼 또 놓치는 건가요? 어디서 만날까? 어디든 갈게. 지안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요. 1시간 후에. 소영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장난감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로운 집도 좋을까? 응, 더 좋을 거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지안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잠깐 나와요. 뭘 하러 나가? 이사 준비해야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아저씨, 준호 아빠 찾는 아저씨 말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너 그 사람한테 연락했어? 엄마, 들어봐요. 그 아저씨가 정말 준호 아빠인 것 같아요. 지안이의 목소리에는 9살 아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3년 전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발견한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싶었거든요. 지안아, 엄마가 무서워. 소영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를 잃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지안이가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9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가 키웠잖아. 맞아요. 하지만 준호한테도 진짜 아빠가 있다면 그 아빠도 준호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안이의 말에 소영은 더 울었어요. 딸이 자신보다 더 성숙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시간 후 작은 동네 공원에서 준혁과 소영이 마주 앉았어요. 낡은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 아이를, 준호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준혁의 질문에 소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3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6월 15일 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죠. 준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그날, 바로 사고가 난 날이었거든요. 계속 말해주세요.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안 보였죠.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온몸이 젖은 채로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민수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너무 어린아이가 그 밤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집으로 데려왔죠. 그 아이 상태는 어땠나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계속 떨고만 있었어요. 열도 많이 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병원에는 데려가셨나요? 다음 날 바로 갔어요. 그런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집 주소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때 실종 신고가 너무 많았대요. 특별한 단서도 없고.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날이 제 아들이 사라진 날입니다. 준혁의 세상이 멈춰섰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 민수예요. 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준호가 정말 민수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준혁의 말에 소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아내는 그때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충격으로 차에서 뛰어나간 거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간 찾아 헤맸어요. 매일 매 순간을.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이 구해준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민수는.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혁에게는 감사함과 그리움이, 소영에게는 죄책감과 상실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의 질문에 준혁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3년간 함께 살아온 모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 아니 준호의 행복이라는 것. 공원에서의 대화를 마친 후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 앞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커다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왜요, 엄마? 또 이사 얘기예요? 소영의 목이 메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호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아저씨가 있어.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요? 아는 아저씨예요? 응.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분이야. 아주 중요한 분이고. 소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서운 아저씨 아니죠? 아니야, 무섭지 않아. 아주 착한 아저씨야. 같은 시간 준혁은 자신의 차 안에서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어 봤어요. 3년간 관리하지 못해 초라해진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민수가 아빠를 알아볼까요? 진정해, 준혁아. 너무 놀라게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후 3시 약속된 시간이었어요. 소영이 준호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엄마, 손에 땀이 나요. 지안이가 말했어요. 9살 아이도 이 순간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안아. 우리 준호한테 좋은 일이야.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준혁이 세 사람을 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를 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5살이던 민수가 이제 8살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준혁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였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준호의 모습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계속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낯선 어른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아프지 않아. 너무 기뻐서 그래. 준혁이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3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저씨를 기억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소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혁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됐지만 동시에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3년간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온 아이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혁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준호야, 이 아저씨가 너의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준호는 준혁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느꼈나 봅니다. 아저씨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준호가 준혁의 손을 만지며 물었어요. 3년간 전단지를 붙이고 온갖 일을 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많이 힘든 일을 했나 봐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준혁은 더 울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저씨, 혹시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뭘 좋아하는데? 딸기요. 딸기랑 초콜릿. 준혁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민수도 딸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3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고도 좋아해요. 아저씨도 좋아하세요? 응, 아저씨도 좋아해. 대화를 나누면서 준혁은 준호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했어요. 생각할 때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것,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것, 모든 것이 민수와 똑같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대로였습니다.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한 아이야. 준혁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지안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9살이지만 눈치가 빨랐거든요. 이 아저씨와 준호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준호 아빠인가 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복잡했어요. 3년간 함께 살아온 동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기쁜 눈물과 슬픈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됐어요. 3년간 자신이 느꼈던 준호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거였죠.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하는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태민이었어요. 그는 형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민이 공원 안의 상황을 목격했어요. 형이 어떤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찾은 건가? 태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혁이 아이를 보며 우는 모습, 소영과 지안이가 함께 있는 상황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끝이야. 태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태민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공원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준혁이 준호에게 3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너도 정말 좋은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준혁의 말이 목에 걸렸어요. 감동이 너무 커서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소영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이 아저씨는 너의 진짜 아빠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깜짝 놀라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준호가 준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태민이 더 큰 방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준혁과 소영은 준호를 데리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다양한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어요. 안녕, 준호야. 40대 중반의 여성 치료사 김미영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치료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선생님의 친근한 분위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여기 예쁜 인형들이 많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봐. 김 선생님이 다양한 인형들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곰돌이 인형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 곰돌이는 어떤 기분일까?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준호의 답변에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왜 무서워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깜깜한 곳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준호의 입에서 조각조각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곰돌이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 쾅. 이런 소리. 그리고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재빨리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상담실 밖에서 지켜보던 준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다면. 준혁이 자신을 자책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영이 그런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들은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았어요. 같은 아픔을 나누는 두 어른의 연대감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준혁과 소영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처음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을 기억해요. 소영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시작했어요. 구조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밥도 잘 안 먹고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면서 울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준호야, 밥 먹자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들을 잃었거든요. 3년 전에.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와 같은 나이였어요. 8살. 아니, 그때는 5살이었죠. 백혈병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 이름은 준우였어요. 준호랑 비슷하죠? 처음에 준호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마치 준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안이 낳고도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준우를 잃고 나서 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었거든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무서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아들이 된 기분이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악몽을 꿀 때마다 제가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점점 웃음도 늘어가고 지안이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참 똑똑한 아이예요. 혼자서도 잘 놀고 지안이를 잘 챙기기도 하고 소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글자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쳤죠. 가나다부터. 그런데 정말 빨리 배우더라고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책 읽어달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도 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얼마나 찾고 있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뺏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준호를 더 꼭 안아줬어요. 마치 언젠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준혁이 소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민수를 구해준 거예요. 며칠 후 두 번째 상담에서 준호에게 더 뚜렷한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옆에 앉아 있었고 준호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가족이 탄 자동차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기억나니? 조금이요. 아빠는 저한테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호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 아저씨 목소리랑 비슷해요.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는 태민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신과 전문의 사무실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 형이 곧 정신감정을 받게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건 의료진의 윤리에 어긋나는 이역입니다. 태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표를 밀었어요.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 강박적으로 실종된 아들을 찾아다녔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니까 편집성 장애 진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태민은 이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법적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준혁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신감정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형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이 양육권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상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엄마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작은 별 노래를. 준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아내가 민수에게 매일 불러주던 자장가. 엄마 목소리도 조금씩 기억나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김 선생님이 상담 결과를 설명했어요. 기억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아마 며칠 내로 과거의 기억들이 대부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선생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 그럼 준호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억과 옛 기억 모두 소중한 거예요. 준호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셈이죠. 태미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매수된 의사,
준비된 증인들, 법적 서류까지. 이제 형을 정신병자로 만들기만 하면 돼. 태민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신감정 통보서를 발송해 주세요. 긴급감정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서 민수의 옛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3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민수야, 아빠가 널 찾았어.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혁은 몰랐어요. 태민이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영은 준호가 잠든 후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엄마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널 정말 많이 사랑해. 조용히 속삭이며 이마에 키스했어요. 네가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 하지만 엄마는 정말 슬퍼.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집 앞에 법원 직원이 나타났어요. 김준혁 씨, 정신감정 통보서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보며 당황했어요. 정신감정? 이게 무슨... 긴급감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지정된 병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준혁이 급하게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 씨, 큰일이에요. 누군가 저를 정신감정에 보내려고 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짓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태민이라는 건 아직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정된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자신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은 여전히 태민의 짓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 씨, 저 지금 병원 앞에 와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과 전문의 박민철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태민에게 2억을 받은 그 의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김준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질문들이 이상했습니다. 3년간 아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평상시에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모습이 보인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한 적은 없나요? 준혁이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정신감정이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질문들이 정신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답변만 해주세요. 거부하시면 비협조로 기록됩니다. 박 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은 함정에 빠진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찾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요? 그런 강한 부정도 전형적인 증세 중 하나죠. 박 이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병원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태민의 차 안에서 태민이 쌍안경으로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이사로부터였습니다. 검사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편집성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겠습니다. 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형의 모든 권한을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같은 시간 소영은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준혁의 정신감정 소식을 들은 후로 계속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안아,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두 아이를 불러 앉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할 수도 있어. 왜요, 엄마? 또 이사해요? 지안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냐, 잠깐만. 며칠만. 그때 준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소영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픈데? 준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니,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민수야, 민수야라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드디어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민수, 그게 제 이름인가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준호잖아요. 근데 왜 민수라는 이름이 자꾸 생각나죠? 소영이 준호를 안아줬어요. 이 순간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준호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준혁이 분노에 떨고 있을 때 태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서 준비됐나요? 네, 의료진 진단서도 첨부했고요.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형의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요. 재산은 물론이고 아이 양육권까지도. 태민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올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 소영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정신감정 결과가 조작된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요. 소영이 불안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후견인 선임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권한을 잃게 되죠.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되면 준호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피해야 해요. 소영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몰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준호까지 노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일단 지방으로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소영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이번에는 준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중에 준호는 또다시 머리를 아파했어요. 엄마, 저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이 준호 옆에 앉았어요. 어떤 일?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쾅!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아니, 다른 엄마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준호가 말하는 다른 엄마는 준혁의 아내, 즉 민수의 친엄마였겠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에서 뛰어나왔어요. 준호가 소영을 꼭 안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영이 준호를 더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이미 소영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아마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놓치면 안 돼. 계속 감시하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해. 밤 12시 소영이 두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 최대한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안이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소영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가 생각나요.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 룸미러로 뒤를 봤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따뜻하고 저한테 책을 읽어주셨어요. 준호가 흥분했어요. 그리고 저를 민수야라고 불렀어요. 제 진짜 이름은 민수예요. 소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드디어 준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엄마, 저 그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요. 제 진짜 아빠를. 준호야. 아니에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김민수? 준호가. 아니,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 승용차에서 태민이 그들을 확인했어요. 발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설탐정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놓치지 마. 어디서 내리는지 끝까지 따라가. 태민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 씨, 큰일이에요. 민수가 기억을 되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금? 누군가 저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위치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새벽 5시 준혁의 집 앞에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섰어요. 정신병원 응급이송팀과 경찰, 그리고 태민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서입니다. 김준혁 씨를 긴급 보호 입원 조치합니다. 응급이송팀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민이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한 강제 입원 명령서였습니다. 준혁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준혁 씨, 편집성 망상장애 진단에 따라 치료를 위해 입원하셔야 합니다. 태민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태민아, 네가 이런 짓을?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비로소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든 거야? 형이 정상이 아니니까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안 갑니다. 저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준혁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응급이송 팀원들이 강제로 끌어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준혁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공문서에는 분명히 정신병 환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앰뷸런스에 강제로 태워진 준혁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태민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네 형이야. 태민은 고개를 돌려 형을 보지도 않았어요. 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차가운 명령과 함께 앰뷸런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간 소영은 두 아이와 함께 24시간 찜질방에 숨어 있었어요. 밤새 도망다니다가 겨우 찾은 피신처였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지안이가 불안해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혁 아저씨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야. 하지만 소영도 답답했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위험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누군가한테 잡혀가고 있어요. 느낌이 와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제발 아빠를 도와주세요. 지안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경찰서에 가요. 뭐라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진짜 아빠를 괴롭히고 있는 거 맞죠? 그럼 경찰이 도와줄 수 있어요. 9살 지안이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준호. 아니, 민수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얼마나 민수를 찾아다녔는지. 준혁이 정신병원에 도착했어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간병사들이 준혁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정신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며 무시했어요. 안정제 투여하겠습니다. 안 돼. 제발. 준혁의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어요. 소영이 두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은 아버지가 정신병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안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3년 전에 우리 엄마가 길에서 아이를 하나 주었어요. 기억을 잃은 아이였어요. 지안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아이 진짜 아빠가 나타났어요. 김준혁이라는 분이에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는 3년간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그분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뒀어요. 증거가 있나요? 소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혁 씨와의 통화 녹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치료 기록도 있고요. 태민은 회사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끝이야. 형은 영원히 병원에 갇혀 있을 거고 회사는 완전히 내 것이 돼.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회사 공동계좌 관리 권한이 오늘부터 귀하에게 넘어왔다고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태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준혁이 안정제 때문에 몽롱한 상태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팔과 다리가 묶여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3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하느님, 제발 민수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경찰서에서는 지안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됐어요. 김준혁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김태민도 조사하겠어요. 소영이 안도했어요.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빨리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경찰이 박민철 의사를 조사했을 때 그는 금세 실토했어요. 김태민이 저에게 2억 원을 주면서 거짓 진단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통장 기록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박 이사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여유롭게 있던 태민에게 경찰이 나타났어요. 김태민 씨, 의료진 매수와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태민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정신병원에 도착했어요. 김준혁 씨를 즉시 퇴원시켜 주세요. 불법 입원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법적 서류가 그 서류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준혁이 병실에서 나왔을 때 아직 안정제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서 소영이 민수와 지안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나타나자마자 민수가 달려갔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3년간의 그리움, 고통, 절망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야. 준혁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다 기억나요. 엄마랑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것도, 사고가 난 것도,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준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소영 엄마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어요. 저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는 태민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됐어요. 형을 정신병자로 몰고 의사를 매수하고 조카를 위험에 빠뜨리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으니 어린 시절 형이 자신을 지켜주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괴롭힘 당할 때 형이 나서서 보호해 준 것,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 형이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해 준 것. 준혁은 민수와 함께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영과 지안이도 함께였습니다. 와, 우리 집이 이렇게 컸나? 민수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5살 때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민수야, 네 방은 그대로 있어. 준혁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3년간 먼지만 쌓였던 민수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청소했어.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소영은 그런 호화로운 집에 처음 와봐서 어색했어요. 지안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여기서 우리도 살아야 해요? 지안이가 소영에게 속삭였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일단 며칠만 있어보자. 소영도 확신이 없었어요. 준혁이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거든요. 그때 준혁이 다가왔어요. 소영 씨, 지안이 편하게 계세요. 여긴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옛날 장난감들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빠, 소영 엄마랑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준혁이 아들 옆에 앉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소영 엄마가 저를 3년간 키워줬는데 이제 아빠만 있으면 소영 엄마는 슬퍼할 것 같아요. 민수의 순수한 마음이 준혁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야, 사랑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야. 네가 2명의 엄마를 사랑해도 괜찮아. 그날 저녁 민수와 지안이가 잠든 후 준혁과 소영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진짜 엄마처럼 해주셔서,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준호. 민수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라요. 구치소에서 태민이 변호사와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 보석 신청은 어떻게 됐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료진 매수,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가 너무 명확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보다는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태민이 주먹을 쥐고 풀고를 반복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에게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민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준혁이 망설였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친형제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소영이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을까요? 또 무슨 짓을 할지.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민수를 찾았으니까. 구치소 면회실에서 형제가 마주 앉았어요. 태민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형?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말없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3년 전에 형이 민수를 잃었을 때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내가 회사를 키울 수 있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수가 내 조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형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준혁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네, 형. 너도 내 동생이야. 내가 널 포기할 수는 없어. 태민이 고개를 들어 형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네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게. 태민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년간 잃어버렸던 형제애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준혁의 집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민수와 지안이가 함께 숙제를 하고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준혁이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 지안 누나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민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누나가 저한테 가르쳐줘요. 지안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우리 가족 그림도 그려줬어요. 가족 그림? 준혁이 관심을 보였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빠, 여기가 소영 엄마, 여기가 지안이, 누나, 그리고 여기가 저예요. 준혁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그죠? 민수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준혁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 맞는지. 준혁 씨, 저희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사실 소영은 자신이 이 가정에 끼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과 민수는 진짜 가족인데 자신과 지안이는 남이었으니까요.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영이 긴장했어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네.
결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네 사람이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민수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고 지안이에게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들이 정말 소중해요. 민수와 지안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민수가 소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소영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필요해요. 지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아빠가 생기면 좋겠어요. 준혁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아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년 후 준혁과 소영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수가 아빠의 손을, 지안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야. 준혁이 대답했어요. 결혼식 후 집에 돌아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소영이 제안했어요. 가족이 함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기로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2명이나 있고 누나도 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3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 네 사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